예,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의 공동조사를 제안하며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제안에 담긴 속내를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회동을 갖습니다.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해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엊그제 이제 오이사 조치 5주년 아니었습니까? 북한 어떤 얘기를 할까 했더니 조치 해제 또 요구를 했고요. 희한한 게 이 천안함 진상조사하자 이 대목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그렇죠. 완전히 족반하자인데 이게 북한이 지금 뭔가 남북 관계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좀 뭔가 화해 분위기로 나올까. 올해는 뭐 광복 70주년이고 그래서 또 김정은 뭐 신년사에서 정상회담까지 언급했는데 근데 지금 상반년도가 얼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북한은 역시 아마 8.15 광복절까지 계속해서 이 남북 관계를 뜨거운 후라이팬에서 내려놓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이번에 이제 지적하신 그 공동조사. 이게 공동조사라는 게 사실상 북한이 벌써 몇 번 제안해 왔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미 외국의 전문가들 그 해양, 해군, 무기, 군수 전문가들이 와서 결론을 사실상 맞습니다.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천안함을 폭침시키는 1220톤의 천안함을 두동강이 내는 버블제트 그 오래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다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뭐 공동 조사하자. 이것은 결국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것을 제안해서 남북 관계를 계속 뜨겁게 몰고 가겠다. 이런 의도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요. 강 대표님, 그런데 재밌는 게 제안을 하면서 강력한 검열단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력한 검열단. 어떤 조직인지 아니면 어떤 뭐 단체인지 어떤 특정인을 의미하는지 어떤 단체를 말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인 납치자 때문에 일본 정부가 강도 높은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납치자 문제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납치자는 통전부 중심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그 조사위원회는 국가안전보위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위부는 이제 김정일을 대신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권력 기구로 이제 부상이 되어 있으니까 북한이 납치자 문제를 풀 의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 정부에 아마 알리는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 오이사 조치도 지금 북한이 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하지만 사과하면 되는데 사과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범죄 행위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는 안 되고 어떻게 하나 이제 어떤 그 물타기를 좀 해서 한국 정부가 한번 머리를 한번 숙여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책임 있는 어떤 그 이 구성된 단체를 만들어서 보여주겠다. 예를 들면 이제 인민군 총정치국 또 뭐 총참모부 또 해군의 핵심 간부들을 모아가지고 조사단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증명하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남한 정부가 저 머리를 숙여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쭉 뿌려져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글쎄 물론 뭐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제 이 성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나의 공세적인 성명이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 강 대표님이 얘기했지만은 이게 일종의 이제 핵심 기구의 멤버들로 조직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이미 뭐 만들어졌다든지 왜냐하면 북한도 자기네 이번에 그 공동조사 하나의 공세라는 걸 알고 지금 나발을 불어대고 있지 실제로 실무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하나의 그것도 정치 공세니까 무슨 그런 북한도 뭐 군수 제2경제위원회 뭐 이게 전문가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한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있고 국제 전문가가 조사한 걸 북한 전문가가 와서 조사해서 우리가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할 일은 100% 없는 거니까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 오이사 조치 때문에 묶인 그 부서들이 보면 그 39호실 또 인민군 보위부까지 북한의 핵심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벌이 기관들이 돈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그 외화벌이 기관들이 소위 북한의 노른자이, 그러니까 이제 해산물, 수산물 뭐 이런 아주 그 돈이 될 수 있는 것들 다 거머쥐고 있는데 주요 수출국이 일본하고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막아버렸죠. 또 한국이 막아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 39호실 그 회사들이 지금 중국에 그걸 팔아먹고 있는데 한국에 팔 때보다 3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오이사 조치 때문에 북한의 그 주요 수익이 3분의 1 토막 났기 때문에 이걸 빨리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사과를 하기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꼼수를 부려서 지금 이걸 좀 회복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북한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자, 그리고 이 북한이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현영철 인민부력부장을 숙청을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요 이 조선중앙TV가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종파 숙청 관련해서 대서사시 이거 너무 긴데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자료 일부를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좀 들어보시고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똑똑히 보라. 앞에선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에 가선 수령의 권위를 헐뜯고 수령의 명령에 불복하고 각도의 갱향락에 젖어 제주머니를 채우던 자들 단 한 채 자리와 양보를 모르는 백두의 소리찬 칼바람에 맞아 어떻게 썩은 진대나무처럼 낮아빠졌는가를. 자, 수장님. 저런 대서사시 북한 TV에서 주민들 흔히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저런 것들이 주로 과거에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을 이렇게 그 말하자면 찬양하는 쪽에 주로 사용됐는데 이번에는 무슨 칼바람이다. 그래서 일종의 백두의 칼바람. 말하자면 이제 대내적으로 인민을 향해서 무서운 핵무기 같은 칼바람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결국 내용을 보니까 뭐 장성택을 처형할 때 써먹었던 뭐 동상이몽, 양봉의미를 담고 있는데 앞에서는 하는 체하고 뒤에서는 뭐 음해하고 이런다는 건데 사실 북한의 지금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북한 인민의 어떤 신뢰도나 이것은 저 사람들이 당국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란 말이죠. 이 김정은이야말로 앞에서는 하는 체 하면서 조 형은 뭐 영국 런던에 가서 무슨 락 음악이나 즐기고 있고 그 집권 세력이 하는 행태를 볼 때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뭐 북한 체제가 인민이 다 등을 돌려서 장마당에서 지금 살아가는데 저런 말을 100번 해본들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미 체제는 다 와해에 들어갔고 그래서 참 북한의 그 선전선동 공세가 지금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런 걸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북한이 공식적으로 현영철의 숙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종파 숙청 이야기인데 결국 그렇게 관련지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김정일 시대 때 사람을 죽일 때에는 약간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실패라든지 어떤 그 죽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김정은 시대로 오면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마구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변인선 인민군 청참모장 그 작전국장 같은 경우에도 그 북중 관계를 잘못 푼 김정은에 대해서 직언을 했다가 최고 사령관 명령 불복종죄로 그냥 바로 처형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영철 같은 경우에도 그 러시아로 보내서 지금 뭔가 풀려고 했는데 러시아 지도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먼저 풀고 와서 해라. 그래서 이제 현영철이 북한에 가서 중국과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주 반역죄로 몰아가지고 죽인 결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의 어떤 그 이 종파 뭐 숙청 이런 모양새는 과거에 김정일 때보다 훨씬 명분이 떨어지고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간부들이 지금 거기에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저런 서사시를 만들어서 저렇게 선동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민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서사시를 지은 사람이요. 신병강 인민무력부 조선인민군 창작사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름은 뭐 좀 유명한 사람이고 태양절이나 이때 서사시를 몇 번 쓴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에서 저런 대서사시는 대체로 집체작입니다. 이름은 저 사람으로 나갈지언정 몇 명의 작가들이 들어붙어서 쓰고 그걸 또 당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당중앙위원회에 올라가서 선전선동부의 최종 비준을 받고 이래야만 이게 대서사시가 당보인 노동신문의 일면에 이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병강의 이름을 들어서 내세우지만 그 사람이 머리에서만 쥐어짠 내용은 절대로 아니다. 공동 제작한 거다. 공동 집체작으로서 내놓고 그래야만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저것이 어느 정도 이제 말하자면 모양새는 상당히 뭐 화려하고 우아하죠. 그러나 그 제목 조목을 과연 북한 주민들이 진실로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저것을 암기하도록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암기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연초에 하는 신년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북한 인민들에게 암기를 시키는데 저런 서사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참고 자료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잠깐 그 김정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국 공연을 봤는데 그다음부터 행방이 묘연해요. 지금 그래서 주 영국 대사
도움을 받아서 다른 유럽으로 뭐 가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나는데 행방이 묘연한데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을까요? 네. 지금쯤은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 그때 그 현악봉 대사가 예, 직접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의 그 어떤 귀국 스케줄이 거의 공개됨으로써 아마 기자들이 전부 모스크바, 베이징 공항에 아마 진을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만 나타나서도 지금 북한의 망신을 다 시켰는데 두 번, 세 번 이게 카메라에 완전히 수백 명의 기자들이 볼 때처럼 몰려들 텐데 그 공개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스케줄을 바꿔가지고 아마 저 북유럽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통해서 물론 마지막 최종의 그 갈아타는데 이제 베이징이었겠죠. 그렇게 이제 스케줄을 숨겨서 들어갔다. 아마 김정은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외국에 나가지 어렵지 않겠는가. 이번에 이제 뭔가 커다란 이제 스캔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한 차례 저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북한의 그 로열 패밀리들의 행적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저런 일은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저것도 역시 북한 체제의 위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김정철이 에릭 클랩턴을 좋아한다는 건 다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이번에 이 대목에서 직접 영국 런던까지 가서 공연을 봤다. 이거는 김정은에게 이제 동생이죠. 동생에게 자 봐라. 나는 뭐 권력 관계 없다. 음악이나 이런 문화 공연 좋아한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제스처였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이제 뭐 김정은이 그 영국에 가서 그런 공연을 본 것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김정은 본인도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만 북한 인민들이 보기에 좀 약간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근데 그 사실을 북한 인민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 해프닝으로 끝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종철과 김정은의 그 취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는 권력을 쥔 상태에서 그 데니스 로드만을 불러서 농구도 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정철은 지금 음악을 좋아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아마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의 형의 요구를 뭐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보낸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정철의 행보를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좀 얘기 좀 나눠볼까요? 자, 오늘부터 한미일 6자 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이틀간에 있습니다. 걸쳐 있는데 잠수함 탄도 발사 미사일 있잖아요. 그 문제,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장 큰 의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더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가 좀 높아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소장님 맞습니까?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외교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런 데서 상당히 넌센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6자 회담 자체가 있었고 그 진행 과정에 북한은 벌써 3차례나 핵실험을 갖고 지금 핵무기를 뭐 보유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다종화, 소형화하는 단계까지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한미일 지금 수석 대표가 다시 모여서 논의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쭉 베이징이나 이런 데서 진행되어 온 6자 회담을 보면은 뭐 일부 우리 정치학자들이 뭐 이것은 와인 회담이다. 그냥 외교 대표들이 모여서 그냥 와인잔이나 부딪히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과연 콧방귀를 끼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핵무기를 제지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볼 때 북한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제재가 강화되지 않은 한 외교적인 제재로서 김정은이 손아귀에서 핵무기를 빼들어낸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하나의 공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또 외교 당국이 이것을 뭐 눈 보고 빤히 또 보고 이제 불을 끄기 위한 노력은 최소한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다 좀 더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지 저는 외교적인 접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강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북한이 그 일본의 압력 또 중국의 압력 그러니까 주변 국가의 압력에 대해서 우리는 별 개의치가 않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지금 딱 중단시킴으로 인해서 막대한 현금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죠. 또 대한민국의 어이사 조치 때문에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북한의 주요 부서들이 현금 고갈 상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나 풀어보려고 지금 뭔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그 회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북한의 압박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효용이 없다 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효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지금 북한이 그걸 약간 애써서 지금 외면하고 있는데 실제 내부는 지금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좀 인내를 하고 압박을 한다면 아마 북한이 진정한 대화를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체제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딜레마인 듭니다.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내버려 둘 수도 없고요. 강한 압박을 하면 또 반박을 또 세게 그쪽에서 리액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위치의 차이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 키를 쥐고 있는 예. 중국이 좀 더 나서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중국과 지금 우리 한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고 시진핑 주석 역시 김정은의 저 비핵화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김정은도 올 9월 이제 베이징 초청장을 받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방중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방중설도 솔솔 흘러나오기 때문에 결국 김정은이 베이징을 가려면은 지금과 같은 스탠스로 나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보여서 베이징을 가느냐. 그래서 아마 그 베이징에 가고 나면 아마 그 이후에 10월이나 그때 남북 정상회담도 예상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서 지금 북한은 내부적으로 물론 이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고갈되고 있고 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키를 중국이 정말 원유라든지 다른 거 가지고 좀 더 조이면은 김정은이 머리를 숙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아직은 뻣뻣한 상태다.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그리고요, 오늘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 지난번에 잠수함 탄도 발사 미사일 있었잖아요. SLBM. 거기 실험했던 참가했던 과학자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다는 이게 지금 이야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사출 시험이었다. 바지선에서 한 정말 그 잠수함에서 발사된 게 아니었다. 뭐 진실 공방이 좀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격려까지 했다면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 이제 대한민국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지금 핵과 미사일은 드러나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핵과 미사일은 한미 양국이 지금 다 주시할 수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한미 양국이 모르게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 능력은 아직 한참 떨어지는 수준인데 약간 좀 홍보 수준에서 그러니까 개발 수준에서 지금 약간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단계에 참여한 사람들을 약간 격려하면서 좀 완성 단계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수준이지 북한이 뭐 이런 SLBM을 완전히 개발해서 성공했다고 저는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북한이 올해 광복 70주년 노동당 창당 70주년을 뭔가 내놔야 되는데 몇 가지를 이제 물리적인 면에서 내놔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SLBM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놓을 수가 없었고 또 그 공로자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나온 거 보면은 그게 상당히 그 몰입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고 이제 또 국제적인 이벤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엊그제 그 위민 크로스 DMZ 뭔가 그것도 하나의 그 공세입니다. 한반도에서 정통성이 북한에 있고 8.15 광복의 결국 중심은 평양이다. 이걸 공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SLBM과 그 위민 크로스 DMZ를 보면서 첫 번째 행사를 지금 봤는데 앞으로 2개, 3개, 한 5개까지 나온다. 이걸 미리 예상하고 북한에 대비해야지 그냥 우리가 그냥 그전과 같은 이 순조로운 그런 단계에서 북한은 올해 나올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저 SLBM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강 대표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북한이 연평도 바로 앞 무인도 갈도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122mm 방사포를 진지를 뭐 구축했는지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군 당국에서 어느 정도 형태를 지금 파악을 한 거로 지금 돼 있는데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그래요. 이 방사포 북한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무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작년에 그 김정은이 약간 그 사고 때문에 못 나왔던 장기간이 있었죠. 그때 그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김정은이 방사포를 무리하게 옮기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쇼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계속 변화가 없고 북한은 지금 검열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할 용의가 있는데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안 들어주기 때문에 약간 군사적인 협박을 또 강화해서 좀 약간 피로감을 누적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쇼를 벌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방사포라는 것은 화력은 센데 화력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우리 군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드러내놓고 한다는 것은 약간 쇼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 실제로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창일 소장 그리고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